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 담당자 시선, 면접관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취준생이 흔히 하는 7가지의 실수라는 타이틀로 준비했고요.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매년 취업 박람회나 설명회를 가면서 느끼는 건데, 나이, 전공, 성별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면접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혹은 태도나 자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만 주구장창 다니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고요. 심지어 은행 금융권에 지원을 하는데 그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행 통장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개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영업관리로 지원을 하는데 이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써본 건 좋은데 제품 매장만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이메일 주소도 그 직무와 연결시키려고 어떻게든 이메일 주소까지 바꾸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은요, 일단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면접관들도 알고 있어요. 특히 공대생 여러분들이나 특히 남자분들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성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다 듣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지금까지 말 잘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뽑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뽑힌 적은 없습니다. 오직 지원자의 어떤 경쟁력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 즉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이 회사, 이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스토리를 연결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말을 너무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요즘은 의심이 가요. 의심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진실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스펙이 나빠서 떨어졌다. 서류 단계는요, 분명 스펙이 중요합니다. 서류 단계에서 자소서만 가지고 합격을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다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인사 담당자로서 채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 회사만의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면접은요, 면접에 일단 가시면 스펙은 논외입니다. 면접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스펙을 주로 많이 봐서 그게 면접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면접 시에 압박 면접, 그러니까 공격적인 질문에 좋게만 포장을 해야 한다라고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할 때는 모르지만 제가 많이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장에 가셨을 때는 저 지원자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겁니다. 흔히 공백기나 내가 학점이 낮거나 내가 나이가 많거나 뭐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격적인 질문, 그러니까 지원자분이 느낄 때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면접 때는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자가 살아온 과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지원자의 삶이나 그리고 답변의 일관성이나 이 지원자의 생각 등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 공백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걸 했는데 그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고 깨달은 점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셔야지, 포장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셨다가는 면접이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원자는 공백 기간이 2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봤더니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진로를 결정하는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 전공, 그리고 제 적성, 저의 성향 등을 고려해서 사실 다른 A 직무를 경험해 보기로 했고, 그래서 요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직무를 1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A 직무가 저와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향과 전공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B 직무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시절을 다 겪었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은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원자는 공백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영업을 지원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앞단의 지원 동기를 얘기했을 때, 앞단의 지원 동기를 저희가 물어봤을 때에는 나는 영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되게 도전적인 걸 좋아하고 새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예전부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나의 성향과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공백 기간 동안에는 최근에 1년 공백을 공기업을 지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지? 앞에 지원 동기랑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앞에 지원 동기와 공백 기간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그래서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공백기나 학점이나 나이, 이런 어떤 압박 질문을 받으실 때에는 그 자체로 내가 고민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는 건 상관이 없더라도 내가 앞뒤 전후에 답변의 일관성이 깨지면 면접이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서류 작성 단계나 면접하실 때 추상적인 단어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력 사원분들은 덜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무조건 준비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서류에도 저희가 묻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땡땡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면 어떤 사례나 근거나 이유가 필요한데 뒤에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구매 업무를 지원했는데 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면접에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우수합니다. 구매 업무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나 자재 관리뿐 아니라 신규 시장을 조사, 발굴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즉 교류가 많은 부서인데 제가 아르바이트 시에도 항상 이러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 그 아르바이트 했던 조직에 이렇게 성과를 내고 매출을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추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나 근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우수합니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는 뭘 보고 뽑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특히 얘기해보면 이공계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TO가 많아 보이는 쪽에만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올해 이게 고민해보니까 설계 쪽이 조금 더 많이 뽑을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이 회사의 설계 쪽에 되게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설계가 다른 쪽보다 지원 TO가 더 많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아 버리니까 실제 오히려 경쟁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를 현업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TO를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가 가진 전공이나 전문 지식이나 기타 역량들을 이 부서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초점을 보시고요. TO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설사 내가 했던 프로젝트나 전공이나 경험이 되게 작은 지엽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지원을 하면 왠지 거기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그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꺼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에는 그런 관점으로 뽑지 않습니다. TO를 생각하고 뽑는 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경쟁력이라도, 아주 적은 전공 지식이더라도 그 부분이 이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면 오히려 그 지원자를 반드시 뽑습니다. 설사 TO가 오버되더라도 반드시 뽑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안에 이제 의장 시스템을 설계하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장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봉조 시스템 쪽에 우리가 올해 뽑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원자 중에 한 명이 그 공조 시스템 쪽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지원자는 나는 별로 TO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기계과 설계적인 능력을 어필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 6번째는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운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뭐 연봉이나 복지나 근무 환경 등에서 여러 면에서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이 있고요. 요 영상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요것만 다뤄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중소회사, 특히 오너 회사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가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직자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현직자분들을 이야기하면 뵙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직자분들을 뵙고 와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 열에 한 8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갔더니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이건 저건 저래서 안 좋고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왔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자분들은요, 일단 일에 매몰돼 있고 일에 좀 찌들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서류나 면접에 필요한 핵심적인 그 경쟁력을 지원자분한테 뽑아내서 그걸 연결시키는 능력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찾아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라서 들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건요, 주변에 다양한 산업군과 다양한 조직을 경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그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한 인사팀 분들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뭐 저라서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